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배윤성 작가님 모시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또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시작될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얘기지?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제 주변의 일들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다 자기 책 10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감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책을 쓰시면은 무언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네.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해서 그걸로 뭔가 보고 통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달라질 것 같고, 네. 관찰력이라는 게 생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조하게 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무것도 안 느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쓴 다음에 네. 지운다고. 네. 형용사와 알겠습니다. 접속사를 다 지운다고. 그래서 사막처럼 쓰시는 쫙. 기PD님. 네. T의 글은 제가 좀 심합니다. 네. 네, 아주 건조하게 쓰시는군요. 네, 아주 드라이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조금 벅찼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벅차고 아이들이 또 너무 극성맞아서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를 생각을 하면 도대체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남편의 그림자는 육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화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 그때 27살이었는데 석사 과정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박사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활 방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시간 강사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친정에서 생활비를 좀 대주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살았거든요. 네.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아이들 키우는 일 정도는 이제 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엄마가 독박 육아를 했을 때 엄마도 굉장히 좀 피폐되고지만 아빠한테도 마이너스고 아이들한테도 마이너스. 맞아. 결국에는 모두에게 다 마이너스인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제가 경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한테는 이제 어떤 게 조금 손해냐 하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때그때 아빠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저는 그것도 남편에게는 조금 한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냥 거저 컸다는 거, 시간이 가서 자랐다는 것이 나 너무 편했어라고서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도 손해고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그림자가 없었다는 거. 맨날 학교에서 공부만 했고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바쁘시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제 성격적으로도 엄마의 양육 방법, 그러니까 1인에게 위탁되는 거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롤모델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빠는 예를 들어서 좀 이지적이고 뭐 설명조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엄마는 조금 감정적이고 따뜻하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에게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양육의 그런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뭔가 조금 삐딱선을 타거나 잘못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망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조금 중차된 일이니만큼 양육이라는 게 같이 어쨌든 동참을 하던 상의를 하던 같이 좀 가는 게 맞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모든 가족들의 그런 어떤 손해치를 조금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업주부인 그런 제 친구들, 많은 또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했던 이야기를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딱 낳고, 그 순간부터 아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갑자기 새로운 그런
경쟁 대열에 들어선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어쨌든 생명을 이 세상에 낳은 이상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좀 서야 되고 또 좀 행복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이제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은 어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모두가 몇 천만 명이 그 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트랙 위에 올라선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게 다들 저만 안 아니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트랙에서 전혀. 내려버렸어가지고 아예 초창기부터 난 다른 길을 갈래 하고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저는 안 받아가지고 모두 다 그랬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네. 이게 지금 가는 목표점이 과연 나에게 맞는 건가? 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차라리 트랙에서 빨리 내리거나 아니면 나만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남들이 다 가고 거기 서 있으니까 왠지 거기에 안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우르르 가니까 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내리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중간에 내리면 되게 아까우시기도 하고 네. 어디로 갈지 모르시는 것 네네. 같긴 하더라고. 네네. 맞아요. 가다가 보면 이제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 또 새로운 또 고민의 길이 또 활짝이 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학원으로 뛰어다니고 픽업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하면서 막 아이들을 들볶으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도 사실은 주부들이나 어머님들이 자기 갈등에 빠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100% 확신해서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막 잠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텔레비 보면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 싶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맞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굉장히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괴롭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부들의 그런 고통을 너무 많이 아는데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냅둬. 아유 그냥 좀 냅둬. 왜 그렇게 애들을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빠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 조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말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이나 행동 지침이나 본인이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안 하면서 뭐가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주 양육자가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거의 막 10년을 투자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엄마만의 그런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예, 또 그 아이의 의지,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아이의 공부에 대한 재능,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모든 결정을 하거나 그것을 책임지고 여지껏 끌어온 그 주 양육자에게 사실 모든 또 그런 화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주변에서는 제 친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악기를 또 하느라고 거의 뭐 돈을 뭐 거의 집안 돈을 다 쓸어서 했는데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의 한두 번의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거 실패하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다 그런 결정을 했던 제 친구에게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절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못 갔다는 거에 첫 번째 절망. 내 모든 비난과 이 책임이 내가 져야 하는 그런 거라는 또 절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또 솔루션을 여지껏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맞게 또 어떤 길을 열어줘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또 빠진 거죠. 그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 너무 사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레슨비를 교수님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밤에 막 12시까지 그 교수님 댁에서 그 자기 딸이 나오면은 싫어가지고 또 집에 오고 재우고 간식 먹여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 모든 임무가 끝나야 되는데 울면서 끝난다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증상 치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원인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원인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남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양육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가정 내에서 역할이 뭔가요? 남자 편을 좀 들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와이프들이 내가 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육아에서 그러니까 예전 세대 우리 세대에 너무 크다 보니까 남편들한테 서운한 게 많아요. 왜 육아엔 당신은 관심 없어? 하지만 얘기해도 우린 안 들어. 안 듣는데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또 뭘 기대하냐? 돈도 벌어와. 너무 무거운 짐을 남편들한테 지게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들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같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하고 남편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고 IMF가 터졌을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잘렸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무능하다거나 왜 당신만 그래?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란 말이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는 거죠. 서로가 입장이 그래서 똑같다. 저는 증상이 아닌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여자분들도 사회 경제적인 생활을 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었든. 왜냐하면 이걸 해보면 하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건 안 해도 된다 칠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좀 보여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다 좌절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나한테 안 맞다고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때 엄마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 단점이 뭐가 생기냐 하면 세상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차선책을 제안을 못해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못 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 외에는 난 아는 게 없어. 그럼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편들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렇게 치이겠지만 이거는 와이프랑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남자들의 자존심. 그치. 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찐따야. 이런 얘기 못하지. 집에 가서. 못하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공감을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 또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와이프들 입장에서 딴 사람도 다 잘 다니는데 당신만 왜 그래? 이러면 얘기가 대화가 안 여기서 되죠. 끊어져 버려요.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남편 입장에서도 와이프가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딴 사람도 다 하는 거 왜 당신만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번 편에서 설화 얘기하셨듯이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부부간에 제일 말로 상처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이건 네 역할, 이건 내 역할.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 집에서 역할이 나눠지는 건 음식은 저분이 다 하세요. 제가 음식을 잘했는데 저분이 하시고 나서부터 저 설거지로 돌아섰거든요. 저의 취미거든요. 네. 요리 좋아하시는 그거를 뭐 인정하면서 제가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는 형태로 서로 대화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대화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체로. 맞아요. 근데 이게 결혼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결혼이 그럼요. 처음이니까 어떤 것부터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몽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좀 그리고 저처럼 어릴 때 좀 집에서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좀 유리한 입장이 뭐냐 하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걸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엄청 했어요. 혼자 외롭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상대와 나는 무조건 미리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 교육관,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서로 써서 주고받은 게 있거든요. 어머 정말.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보시라고 네. 저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경우에 얘 자존감으로 자꾸만 가버리는데 부모가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가 하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직장도 아닌데 상명하복 상태로 가버리는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여하튼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의 네. 그 지금 40대, 50대들 네. 그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아이 교육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럼 반대하시는 반대한다. 분이세요. 저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대신에 대화가 많아야 네네. 된다. 저는 일단은 너무나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사회적인 낭비도 사실 많아요. 쓸데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곳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사실 낭비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과다한 것을 조금 걷어내면 엄마도 조금 편하고 아이도 편한데 그 1, 2점을 위해서 거의 막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그 어려운 수학을 풀어야 되고 그 어려운 영어를 막 하면서 그 1, 2점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하향 평준화가 돼서 이 노력의 정도가 근데 지금 노력의 정도가 서로 지금 조금이라도 더 높이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 지금 노력해야 될 정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지금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살면 안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인 합의하에 떨어질까? 전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봐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엄마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조금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라봤잖아요. 공부도 해봤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는 내 의지니까 해요. 누가 시키면 싫어요. 그렇죠. 일단 기분 나쁘고 동기도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책 어느 부분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거의 몇 년 동안 항상 12시, 1시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놀면서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안 들어온 건 맞잖아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든 공부를 했든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이들을 혼자 재우고 그다음에 옆에서 저도 쓰러져 자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 학교 근처에 좀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제가 좀 써봤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연구실이 육아의 피난처? 물음표입니다. 저녁 무렵 일이 있어 나왔다가 아이와 함께 연구실에 들렀다. 얼마나 할 공부가 많은지 혹시 연구실에 오피스 와이프라도 숨겨둔 건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할 기회였다. 남편은 에어컨이 돌아가는 쾌적한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 깜짝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른 연구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집으로 돌아간 시간. 남편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연구, 즉 게임을 하느라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다. 넓은 공간을 휘 돌아보고 났을 때 왜 연구실을 집삼아 살고 있는지 대강 알 것 같았다. 하고 싶은 걸 하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집에 일찍 들어와 육아의 책임을 나누어 지겠는가. 우는 아이와 놀아줘야 하고 쩔쩔매는 아내를 도와주어야 하고 발 디딜 틈 없이 뒹구는 장난감을 정리해야 하는 곳. 그곳이 이곳보다 편할 리 없다. 학교라는 공간에 숨어 있으면서 제 할 일을 하는 게 남편 본인에게는 유익이다.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줄 사람이 있는데 뭐 하러 나서겠는가. 유유자적하게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다. 와, 이거는 진짜 피하신 거 맞네. 저는 반대세. 이거는 항상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공부를 우리 학생 시절에 공부하고 있을 때 엄마가 딱 닥쳤을 때 네. 마침 그때 딴짓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마침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저도 이제 랩에서 비슷한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 많이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순간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머리가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쉬는 거네요.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전 딴짓을 하는데 뭐 상상을 하거나 이쪽을 더 즐기는 사람이지만 만화책을 보거나 그런 걸 더 즐기는 사람인데 네. 많은 분들은 대부분
게임을 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조차 없어지면 그분 폭발해요. 왜냐하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 그거 이해하거든요. 전 옆에서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뭐라 안 해요. 제가 팀장이 됐을 때도 팀원들이 게임하는 건 뭐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간을 안 가지면 이게 안 돼요. 그걸 아는 거죠. 이게 공장처럼 돌아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을 하는 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는 거지. 그래서 주로 하는 게임들이 뭐냐면 물론 스타크래프트도 하지만 대부분 테트리스나 지뢰찾기를 해요. 그게 머리 쓰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정말 멍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편분을 쉴드를 한번 쳐드리고 쉴드를 쳐주네. 피디님 때문에 네, 남편에 대한 이해가 저희 남편이 피디님 너무 팬이 될 것 같아요. 어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다 대변해 주시는지. 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어요. 집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가기 싫을까에 대해서 이거는 주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부들은 집에서 육아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남편은 직장 상사와 그리고 보통 아이가 있는 아빠들은 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는 미치는 위치예요. 말 안 듣는 직원들과 내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만 주는 상관 사이에 미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휴식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죠. 어쨌든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니까. 아니게 되어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와서 무념무상으로 정리하고 쌀 사고 그런 분이 설거지하고 하는 분 있어요. 있어. 그건 득도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남편으로 얻으셨으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만의 동굴을 원하더라고. 맞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자동차에서 자다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약간 조금 용서가 조금 되시나요? 이 PD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PD님 한번 만나 뵙자고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좀 알아보라고 뭐 그럴 것 좋아하세요? 같아요. 술 좋아하시나요?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희 남편이 대접 한번 하겠다고 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바쁘셔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아마 남편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사실 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해를 좀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대화를 피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남편을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이 들 때 이제 남편도 뭔가 지금 이 PD님처럼 이렇게 항변의 그런 기회를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옛날 얘기 드릴게요. 로마에 신이 30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부부간의 관계를 관장하는 신이래요. 그 신전을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대요. 사제도 없고 규칙만 적혀 있대요.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입 다물고 듣기만 해야 돼요.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가 다 끝냈다고 무전기 하듯이 오버 하면 그때 다른 배우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글을 쓰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이제 남편에게 글을 쓸 기회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이거에 대해서 항변할 거 있으면 너도 써라. 그럼요. 너도 왜 한 번 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책이 나오면 책도 잘 팔릴 거예요. 재밌겠다. 주고받는 책. 확실한 핑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사실 전업주부로 그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는 또 인고의 시간이고 전 그 세월도 만만치 않았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있었던 거 응어리를 약간 말씀했는데 저희가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 반성하면서. 죄송하고요. 그 마음들을
책에 이렇게 써놓은 문장을 보니까 왜 그렇게 또 속상했을지가 또 이해가 되고 그럽니다. 네. 오늘 그 에피소드도 참 재밌었네요.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